안녕하십니까.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 김민섭입니다. 2월 17일 저희는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670명의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의 목소리가 서울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대진연의 반응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대진연의 회방으로 인해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가 쏟아지면서 전국적 탄핵 반대 시국선언 물결이 커졌습니다. 우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굽히지 않고 더욱 강해진다는 모습을 그대로 대진연과 좌익 세력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는 그 이후 많은 언론사,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하여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서울대 재학생, 대학원생, 동문회 선배 내지 후배인 것입니다. 저희는 재판관들의 후배로서 선배들이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올바른 대한민국의 방향에 함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될 사안입니다. 탄핵소추부터 체포, 구속, 헌법재판소 변론까지 엄청난 하자가 있었음에도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은 작금의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 발언 이후 학부생, 대학원생, 동문회 발언이 이어질 예정인데 각 발언을 통해 왜 재판은 각하되어야 할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쁜 상황에서 시간 내에 참석하신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김민전 국회의원님이시자 저희 서울대 선배님의 발언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입장문을 보내주신 윤상현 나경원 의원님의 입장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잘생긴다.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선배님들, 저희는 선배님들의 서울대 후배들입니다. 전에는 서울대 출신 선배님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중요 요직에서 활약하시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선배님들이 법조인으로 계신 것이 자랑스러웠고 선배님들의 지성과 영향력에 존경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누구보다 부끄럽습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여느 재판과 같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재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법과 불공정함이 난무했습니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습니다. 가장 신중해야 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계엄 선포의 직접적 이유였던 부정선거 증거에 대한 검증 신청이 전부 기각된 채로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법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법을 어기는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재가 위법한 행위를 이렇게 많이 저지르고 내린 심판 결과를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 인권위원장, 현직 검사장, 헌법학회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은 재판 내내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정하고 법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끝끝내 시정조차 없이 탄핵 심판을 종결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이제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처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서울대 대학생들도 탄핵 심판 과정을 하나부터 10까지 실시간 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뿌리까지 썩어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 되어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펐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아가야 하는 저희의 현실이 두려웠고 꿈꾸던 미래가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업도 취업 준비도 다 미뤄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배님들의 서울대 후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관들께 직접 호소하러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탄핵을 각하해 주십시오. 헌재에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은 원천 무효입니다. 이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핵 각하입니다. 이미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탄핵 각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함과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탄핵을 각하한다면 전 국민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아직은 죽지 않았음에 환호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경고합니다. 국민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 각하입니다.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은 공정한 법치 아래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헌재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저지른 10가지도 넘는 위법 사례로 인해 향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헌재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책임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진행한 헌재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저희는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저지른 11개의 위법사항을 하나하나 고발하겠습니다. 헌재의 첫 번째 위법,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9조와 형사소송법 266조 2에 의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탄핵 소추서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고 7일간 답변기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이 보장한 7일의 답변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공판기일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재 스스로 법을 어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것은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었으며 졸속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8차까지 일주일에 2번씩 변론기일을 정했습니다. 또다시 헌재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했습니다. 헌재법 제32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성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성부를 요구할 수 없다. 즉, 헌재법 제32조의 단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성부를 요청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의 주석서에도 사건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론으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문서성부 촉탁은 명백한 위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 측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성부촉탁 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를 근거로 문서성부 촉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헌재법에서 명확히 금지한 사항을 하위 규정인 심판규칙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도 어긋난 해석입니다. 그리고 심판규칙 제39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헌재법 제32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본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문서성부 촉탁을 채택한 것은 단순한 법령 해석의 오류가 아니라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엄격히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충분한 증인 신문과 심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이후 판결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충분한 심리는커녕 수사 기록에 의존하여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의 시작도 전에 수사 기록을 송부받음으로써 가장 공정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재판을 예단을 가진 채 시작하였다는 의혹 또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장 1번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떠한 재판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속성만을 중시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고 선입견을 가진 채 졸속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40조와 형소법 제31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외 다수의 증인들이 검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일관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곽종근의 진술, 그리고 CCTV로 인해 거짓이 드러나자 약물 투여 상태에서 증언했다고 하는 거짓말쟁이 홍장원의 메모 또한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홍장원의 메모 원본은 그 어떤 대한민국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었으며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메모의 필체는 박선원의 필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조차도 신빙성이 없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증거 신청은 기각하였음에도 누구도 인정하기 힘든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증인들의 증언과 조서의 내용이 상이하고 매번 주장이 바뀌어 주장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진실을 파악하기는커녕 초시계까지 사용하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기본적인 재판의 원칙 아닙니까? 위와 같은 헌재의 행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가장 공정하고 신중해야 할 재판을 단지 신속한 재판만을 중시하며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속한 졸속 재판을 위해 위헌을 행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체 얼마나 많은 위헌을 저질러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국민들을 무시하여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헌재가 법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헌재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듯이 법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헌재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불공정한 재판으로 오히려 법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정녕 헌법재판관님들의 정의입니까? 위헌적인 절차와 불공정한 심리가 반복된 이번 재판의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각하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상시 학문을 탐구하고 운동을 즐겨하던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저지르고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 2가지에 대해 선배님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하나, 탄핵소추안에서 핵심인 내란죄 철회의 위법성과 무효성에 대해 고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비상계엄을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라는 주요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탄핵의 핵심이 이었던 내란죄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탄핵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에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40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월 14일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내란죄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몇몇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형법 87조에 해당하는 형법상 내란죄를 확정하지 않아도 되며 내란죄는 심판 절차가 길기에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하고 여전히 헌법상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 한 표를 행사하여 선출한 민주적으로 가장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신속성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중성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속성을 위해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일체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주권을 철저하게 밟는 것이며 국민의 탄핵 신청 절차에 불신을 갖게 하고 이에 결과에 불복하게 되는 사태에 책임을 헌법재판소는 절대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처음에 언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 사유의 첫 번째 사유가 형법상의 내란죄인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결론에서도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에 탄핵소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탄핵소추안의 내용의 7알이 내란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그들은 내란죄가 내란 행위와 다르기에 이는 제외해도 된다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의 내란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헌법, 법률 위반을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그들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핵심이며 이러한 내란죄를 철회한 경우 소추성은 동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서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의결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 명백히 큰 흠결을 남겼고 이는 형사소송법 327조 제3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 즉 탄핵 각하의 사유입니다. 즉 사기 탄핵입니다. 다음 위법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은 불공정하며 법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인 결정이며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제3항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도 재판부 중 한 명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법원 내 좌파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인용에 대한 예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대성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를 다들 아십니까?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속추 애린단의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이것이 기피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기피 사유란 말입니까? 헌재 기피 신청 기각은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삼권 분립도 월권한 행위입니다. 위의 두 가지 위법 사유에 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입니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불공정하고 무리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변론이 종결된 이 시점에 비상계엄의 합법성에 대해 저는 다시 한번 의구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의 선포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하여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수행이 곤란한 경우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최종 변론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진술한 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한 미국 보수단체 최대 행사인 CPEC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중국 화해이의 기술이 이용되었다고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 회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러한 적국의 대한민국 선거 개입은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전에 진행 중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9번의 탄핵과 무차별한 행정부 예사성감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주요 검사들이 탄핵되어 정상적인 사법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1차례 헌법재판소 변론에 따르면 12상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짐이 밝혀졌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변론에 따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12월 3일 언론의 생중계로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통과가 이루어졌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를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탄핵의 각하가 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많은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현재 선진국 위치에 올라올 수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수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11차례 변론과 언론 보도는 비상계엄은 합법적이었음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국내의 친중, 종북 세력을 포함한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이었음을 온 학생과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며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관 서울대 선배님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번째 위법은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탄핵소추 의결부터 부적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는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독단적으로 야당의 주장대로 150표 기준을 적용하여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 발간한 주석서에 따르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192표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원천 무효입니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각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의결 정족수 문제만 판단해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사안의 선고를 2달 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직접 쓴 주석서가 있음에도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한없이 미루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게다가 탄핵소추 사유도 부당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민주당의 29번의 줄탄핵 중에서도 정말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 겁박을 해오던 거대 야당 민주당은 그동안의 줄탄핵에서처럼 부당한 사유로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내란 동조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넌센스였습니다. 내란죄 삭제에 관해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의식하면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와 직권남용 등의 다른 혐의를 씌웠지만 이 또한 순전히 탄핵을 위한 탄핵 사유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즉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임명하는 것을 우려하여 내린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추진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사유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한 대행의 직무정지를 무기한 장기화시키고 있는 헌재의 행태 자체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주요 장관들이 거의 다 탄핵된 불안정한 상황에 대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해 외교관계를 정립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더 늦게 접수된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서 고작 90분 만에 변론이 끝난 한덕수 대행 사안에 대한 선고를 2달 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로 70일째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신중해야 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졸속으로 진행하고 신속하게 끝내야 할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질질 끄는 이 헌재의 행태를 보며 헌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헌재의 이러한 선택적인 속도전은 전부 민주당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배님들께서도 대한민국 국민이시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의 주요 장관이 거의 전부 탄핵된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선배님들,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모든 정치적 논리를 떠나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탄핵소추 의결 자체도 부적법하고 탄핵소추 사유도 부당한 한덕수 탄핵심판 사안을 속히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위법,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 대행의 사안과 같이 마은혁 심판에도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주체는 국회여야 합니다.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개인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 자체가 중대한 절차상 흥결로 부적법함으로 애초에 무효이고 각하가 됐어야 할 문제입니다. 3인의 헌법재판관도 국회 의결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도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와 국회의장을 동일 주체로 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집단적인 국민 대표자로 표결을 통해서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봐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개인 의견마저 대표성을 인정해준다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니까 이후 국회는 야당 주도로 마흔역 임명 촉구 결의안을 따로 표결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뒤늦은 수습 시도는 자신들이 과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3인의 재판관은 야당 주도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절차적 문제가 사후 보완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변론 종결 이후 그것도 정식 국회 의결이 아닌 결의안 통과를 사후 보완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야당 주도 결의안 표결은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의결이라고 반발하여 표결 전에 다 퇴장하여 이 결의안은 여당 없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각하되는 것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의 유리한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며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헌재는 매우 단순한 사안인데다 시급한 사안인 한덕수 대행 사안은 한없이 미루고 있는 반면 더 늦게 접수된 마흔역 권한쟁의는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은 선입선출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주당의 유리한 방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일부 재판관들의 가족관계나 이력 등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으로 헌재를 불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 절차에서 계속되는 위법과 불공정한 처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헌재의 좌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의혹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마흔역 후보를 임명해서 탄핵 인용 정족수인 6인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로 채우려 하고 있다.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려고 재판을 서두른 것이다. 탄핵을 찬성하는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고하기 위해 재판을 서두른 것이다. 재판관님들, 국민들에게 이런 의심을 받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았던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 과반수가 헌재를 못 믿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법에 따른 판단을 해주십시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즉시 각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민섭입니다. 저는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 비장한 각오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에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심지어 마흔역 후보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저희의 선배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절실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영배 정계선 재판관은 좌파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재판관입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정체성 논란이 많은 마은혁 후보 역시 이 조직의 출신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절반 이상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 출신의 재판관들입니다. 군사들의 사조직인 하나회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군인들이 만든 하나회는 영화로 만들어 조롱하고 희화화하면서 법적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보듬고 챙겨주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적은 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사법적 양심이 결여된 채 국민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의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 내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정부나 법관 생활을 공유하며 힘을 얻고 이를 통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법 연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체가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지지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하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부합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대표적인 좌익 판사들의 사조직으로서 정상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살이 찌푸려지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진 판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능력이 아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에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외치는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유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의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특혜는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대법원장으로 취임했고 아직도 그의 흔적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남아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번 계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은 우리법연구회의 실체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되었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기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친화적인 민주당의 지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8명 중 5명이 소위 진보라는 세력의 입김과 압력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능력과 경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소위 진보좌파에 속했다는 이유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속임입니다. 이들은 법관의 양심과 법의 근거한 판결보다는 탄핵과 같은 정치적 재판에서는 이들을 임명한 자들의 외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 분명해 많은 국민들은 정치 편향적인 판결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관의 배치는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근거하여 진행할 탄핵 심판이 진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 제27조 위반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까 잠 못 드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근거한 판결을 내릴까 국민들은 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4, 5대3 또는 8대0과 같은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은 재판관들의 이념 분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대통령 탄핵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은 정의의 편이지 진영에 따라 가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에 본인이 우리법 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인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 신영복의 저서들을 읽은 것이 마친 자랑인 듯 SNS에 자신이 신영복의 저서를 대부분 읽었다고 올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좌익사상을 표출하고 이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 법치를 상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맞지 않는 표현과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신분도 두터운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호성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재판관의 사이를 보증한 인물일 정도로 이들의 관계는 매우 두터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SNS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 재판관의 아내에 대한 안부를 물어볼 정도로 이들의 관계가 단순 친분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관의 옷을 입었으면 대한민국 법관답게 행동할 의무가 있기에 국민들이 법관들에게 권력과 권위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공화주의는 공익을 위해 자격이 있는 특정 인물에게 국민들의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관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그에게 부여한 권력과 권위는 당연히 자연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또한 문영배 재판관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도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근무 시간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수없이 많은 독서 감상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청년들이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다면 직장 상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지 뻔히 보입니다. 소위 586세대 문영배 재판관이 만약 신입 직원이 업무 시간에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자신에게 들이밀었던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기에 청년들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행을 맡은 문영배 재판관은 윤석열 변호인 측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1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정성 논란이 있었으나 특검과 같은 조사들이 탄핵 절차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었기에 17차례도 부족한 변론이지만 탄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현재 계엄에 관한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는지는 홍장원 국정원 2차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정치인 체포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치인 체포의 유무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12번의 변론만 진행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판결을 내리려는 모습은 상식적인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지기를 말하고 있으나 이를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검과 17번의 변론을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특검도 없었고 단 12번의 변론만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만 선택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대목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4월 18일이면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40일 남은 시간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충분히 변론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관의 임기와 상관없이 충분히 변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영배 재판관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재판을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들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재판 하나도 2심 결과조차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제야 선거법 재판은 2심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 탄핵 판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일정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판사를 바꾸고 재판을 조퇴하는 등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편법과 꼼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조숙한 행동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판사를 겁박하여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야당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권력이 다른 기관의 권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학교에서 삼권 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통해 교과서와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죄가 아무리 명백해도 체포동의안이 없이는 절대로 체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복격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빠르고 쉽게 체포가 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가 아닌 전 국민이 뽑아 정치적 권위가 더 큰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쉽게 구속이 되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국회는 탄핵, 예산안과 같은 비열한 방법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행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말입니다. 반면 행정부나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허울만 있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입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는 것입니다. 87년 이후 골았던 고름이 결국 2024년 계엄이라는 바늘로 인해 터져버린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의회제로 생긴 불상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란이라 하는 것입니까? 정치인 체포도 밝혀지지 않았고 국회 봉쇄에 대한 진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정말 정치인 체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곽종군의 증언이 정말 국회 봉쇄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도 부족했고 법에 관한 이해 능력도 부족해 재판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배울 것 다 배웠고 정신 차렸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정신 차리시고 이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통령 변론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게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충분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자신의 임기가 걱정이라면 욕심 부리지 말고 4월 18일 날 내려오십시오. 자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정치적 계산 생각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 진행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법치자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각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법 10일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제가 가짜 서울대생이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학 증명서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서울대 학생이 맞습니다. 재학 증명서는 제가 서울대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이 사안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재판관이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것을 기각한다면 이 재판은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재학 증명서를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다면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
직접적인 이유가 부정선거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봐달라고 호소한 증거는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이유가 선관위 점검 시스템 점검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는 문제에는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국가 비상사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쟁점을 반드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탄핵 심리의 초점은 부정선거 규명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피소추인인 대통령에게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검증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헌재는 선관위의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선거 관련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해킹 가능 여부는 7차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실시한 합동보안 점검에서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증언했으며 선거인 명부에 유력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충격적인 증언이었으며 이를 규명해야 대통령의 계엄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해 신청한 사실조회, 인증등본 송부촉탁 등도 대거 기각했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연수구 경기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신청한 사실조회도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순서부부 안보수사국, 국정원 등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2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헌재가 기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재판관은 논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을 뿐 증거 채택이나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투표자 수 검증뿐만 아니라 서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헌재가 증거 채택을 하면 검증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계엄의 핵심 배경이라고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게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입니다.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아무리 한 번만 들어봐달라고 증인 신청을 하고 한 번만 검증해보자고 검증 요청을 해도 헌법재판관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끝까지 이를 채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헌재는 가장 핵심 사안인 부정선거 문제가 아닌 격가지들만 가지고 심리를 했습니다. 일개 서울대 재학생이라는 신분이 걸려있는 문제도 재학증명서 하나 보지 않고 가짜 서울대생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 이렇게 억울한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인과 증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헌재가 이를 전부 거부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재판입니까? 더군다나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므로 항소도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이유입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메인인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문제는 애초에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서 결론을 내겠다는데 그 재판 결과를 어떻게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겠고 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보며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한다! 잘한다! 네, 빨리 끝내야 됩니까? 아, 네,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네요. 네,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검증 자체를 차단한 것은 비상계엄의 선포의 당위성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재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묻습니다.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회피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고치는 고스톱이야! 선관위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는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영배, 정계선, 김영두, 조한천, 정정미, 정영식 재판관님 재판관님들께서는 전부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사형당하기 싫어서.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A웹과 깊이 관련돼 있는 세계 선거재판회의 총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들께서는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위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양심인 것입니다. 또한 선거는 헌정 질서의 기초이므로 헌정 수호의 임무를 가진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부정선거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부정선거 검증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이유가 부정선거 검증이라는데 설마 이것을 검증하지 않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검증 요구를 차단한 헌재의 행태는 5년 전 대법원의 행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재가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땠습니까? 계속된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묵살하고 또 묵살했습니다. 헌재가 기각한 증거조사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해도 끝끝내 증거 채택과 증인신문을 거부했고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다고 추가 기회 지정을 요구해도 사실관계를 다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피소추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해야 할 재판의 기본을 무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한 재판을 한 재판관님들께서는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거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헌재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부정선거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선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치부까지 썩어 있는 것을 보고 대학생으로서 저는 비통하고 피 흘리는 심정입니다. 헌법재판관들께 경고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4.19 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행사하며 부정선거가 실제로 행해진다면 이는 국민주권이 침탈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찬탈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헌재는 얼마 전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 위법이라고 전원일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말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직원 자녀나 친인척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가 878건이 넘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법과 편법이 총동원되어 자녀 특혜 채용이 수시로 이뤄져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도둑놈의 소굴이야. 자기 딸을 착하고 성실하다며 추천하고 다른 응시자 없이 그 딸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을 진행시켰고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없는 자리까지 만들고 면접위원 전원을 아버지 동료 직원들로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연필로 적게 한 뒤 이후 점수를 써놓았습니다. 낮은 등수 응시자를 합격시키겠다고 점수를 조작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1, 2위 지원자를 탈락시켰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기간 회의도 심각합니다. 셀프 결제로 허위병가를 남발해 8년간 170여일을 무단 결근하면서도 또 해외여행을 갔으면서도 다 정상 근무로 처리됐고 꼬박꼬박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선관위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를 받던 선관위 인사 담당자와 직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보들을 다 묵살했습니다. 그뿐입니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세환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으로 세컨드 업무폰을 사용한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한 뒤 세컨폰을 제출한 것은 정치인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감시를 받지 않은 선관위의 법 위반과 도덕적인 행위가 극에 달했는데도 헌재는 감사안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미 선관위는 우리나라에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이고 대법원과 한몸인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한 카르텔이 되어 왔습니다. 감사원 말고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으로 조사 대상이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선관위가 동의를 안 하면 조사를 못하고 자료 제출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요? 국회도 선관위가 낸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고 수사 중이라 자료 못 낸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선관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선관위의 눈치를 보며 쩔쩔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마저 위헌, 위법이라고 하며 견제 장치를 없애는 판결을 한 것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만약 부정선거 문제를 검증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전국적으로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이미 선관위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으며 부정선거 검증을 외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면 4.19 혁명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선관위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생들이 일어났다. 잘한다. 다음은 동문 선배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다. 김은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 계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바로 2030 청년 세대가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나선 것만큼 더 큰 힘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
교육받고 가장 똑똑한 세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 구속 취소는 그야말로 너무나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수사에 권한도 없는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영장 쇼핑을 통해서 구속을 당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겪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통령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시민들은 어떠할까? 얼마나 사법기관을 통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주 중앙지법의 주기현 판사의 아주 소중한 양심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기관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쓰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소수의 정말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이들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또 양심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학생들께서 이 헌법재판소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선거 검증의 문제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저께 국회에는 모리스탄 미국 사법재판 그 대사가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계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부정선거를 검증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바로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이 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겸직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들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적어도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법관이 맡는다라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 소위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규정도 없이 그동안 선관위원장을 호선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잘못 깬 구슬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조속히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 대행이었기 때문에 정족수가 200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원식 국회의장은 본인 마음대로 150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0석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실 조사나 혹은 또 이론적인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헌법재판들이 모여서 조금만 논의해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가 돌아오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최상국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그야말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면 무효가 돼야 될 재판관들이 앉아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앉아있는 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왜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당장 나오는 것이 두 재판관을 무효로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저께부터 사고 날라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뭉개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단추를 바로 채울 때가 되었다. 비록 본인들의 실수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의 결과를 빨리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장에서 있었던 무수한 증언들이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재판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라. 각하라! 각하입니다, 각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해야 합니다. 예, 맞죠? 후보를 예치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이 자유시민은 법률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청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서울대생 화이팅! 네, 저는 서울대 동문 정문교입니다. 앞에서 후배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된다는, 내란죄라는 그 전제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유는 우리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상황이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건 합법입니다.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비상사태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상황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연성 비상사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비상계엄법 계엄법 2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전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내란죄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정의는 국헌을 물러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대통령이 국헌을 물러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대통령한테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내란죄다. 대통령이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런 전제는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내란 수교는 더불어 공산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장원과 곽정원이 초기에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났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약 우리 헌법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이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내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분명히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전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 중에 헌법이나 또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거기에 따른 직권남용죄라든가 그런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야말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8분 중에 7분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시기에 여러분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과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용화된 역사 교육이 청년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거짓된 민주화 운동의 미명 아래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서울대 출신들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작용화된 리더십이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대 출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헌법재판관에 계시는 서울대 출신 재판관님, 저기 보이시는 국민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때 서울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의 요람이었습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대는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서울대 출신들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적극 기용했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대 출신들 중 일부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사상적 침투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김일성이 교시에 따라 서울대 학생들을 공산주의 사상의 앞잡이로 키우려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결국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의 핵심 리더십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국무위원, 장관, 교수, 언론인,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주둔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기형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부정부패와 불법,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은 정치적 착각과 무지로 인해 야당의 무자비한 탄핵 시도를 제대로 막아내지는 못했고 오히려 동조하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서울대를 실망시킨 한동훈은 정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몇몇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탄핵할 수 있는지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이 내릴 결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탄핵안은 좌파 정권과 부패한 정치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기획한 정치 공작입니다. 선거 부정을 감추고 불법과 부패를 덮기 위한 수책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3 계엄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60, 70, 80 어르신들을 아스팔트 위에 태극기 부대라며 조롱하던 전 세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대가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이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몽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용화된 교육과 거짓 선동에 세뇌된 청년들조차 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좀먹던 좌파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고 선관위에 끝없는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가 밝혀졌으며 무소불위 거대 야당이 저지른 폐악질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부패한 세력들의 기획된 탄핵을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인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정과 불법으로 자행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오늘 취소됐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된 내용에 보면 적법성을 어겼다고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모든 적법 절차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북한 공산주의 책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네, 반갑습니다. 박주환입니다. 네, 지난 5년 전 서울대 시국선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 4.15 부정선거 깃발을 들고 서울대 동문 한 2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정말 시급한, 정말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을 외쳤었는데 그 울림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장을 채운 이유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략하고 가짜 국회가 우리나라 주권을 위협하고 국정을 혼란시키고 저 중공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것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사실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과 미국에 건너와서 한국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계몽령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이 아스팔트에서 목 놓아 외치기도 했지만 저는 요즘에 오늘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느낌도 사실 드는데 하나도 서운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싸워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닥친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나서기를 두려워할 때 여기 있는 의현이, 서진이, 민섭이는 함께 싸워줬습니다. 기쁨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군자금을 조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민심이 울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민심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이건 탄핵 사유도 되지 않고 구속 사유도 되지 않고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점령한 반국가 세력과 그 중공 간첩, 친중파와 종북 주사파들은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온갖 음해와 조작과 날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너무 아파했을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기현 판사가 오늘 구속 취소를 하였지만 그 절차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이 법리적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데 눈치를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울림이, 이 대학생들의 울림이, 이 대학원생들의 울림이 하늘에 닿기 시작했고 그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심각한 이 왜곡과 불법의 현상들을 이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위대한 민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뭐 가장 궁금한 것이 이 탄핵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의가 선고일이 빨리 잡히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 평의는 진행 중이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죠. 빨리 선고기일이 잡히면 인용으로 가겠지만 이놈들은 선고기일이 못 잡을 것 같으면, 기각될 것 같으면, 혹은 각하될 것 같으면 기일을 미룰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구속 취소가 되었고 탄핵 그 선고의 기일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탄핵 인용으로 보고 탄핵몰이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울분이 하늘을 울렸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이 계획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도 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온갖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곳곳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너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금은 알았지만 이번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이 정도로 나라가 썩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5년 전 딱 이 시점이었는데요. 제가 그 패스트트랙 3법의 대표 변호사로서 변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기 이 헌법재판소 법정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사건을 방창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꿈꿀 수 있도록 훌륭한 법조인을 꿈꿀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를 나왔고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인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기득권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우리 울분을 광장에 소리치지 않아도 훌륭한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평온하고 저 미국이란 강대한 나라와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당당하게 국제 무대를 놀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울림이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긴장을 놓지 맙시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외로웠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외에도 나경원 의원님과 윤상현 의원님께서 입장문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 SNS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각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동문회 발언을 통해 저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저희 후배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판결하는 데 있어 충분히 숙고하고 반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